지난 생에 난 5천만 위안 복권에 당첨됐다. 세후 실수령액은 4천만 위안. 이제 인생 역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종말이 닥쳤다. 난 남자친구의 오레오 과자 한 개 값에 팔려나갔고 그렇게 비참하게 좀비떼의 먹잇감이 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은행 압록지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5천만 위안짜리 복권이 쥐어져 있었다. 좀비들에게 뜯어먹히던 머릿속에 극심한 통증이 여전히 신경 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가시지 않는 공포에 난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나 회귀했구나.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가 당첨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달려가 평범한 계란 볶음밥 하나를 주문했다. 종말의 세상에서 난 3개월 동안 밥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어차피 3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입안의 맴도는 밥알과 계란의 풍미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계란 볶음밥이 지금은 나를 감격해 눈물 짓게 했다. 식사 후 편의점에 가서 모자와 마스크를 샀다. 완벽하게 무장하고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했다. 세금을 떼고 4천만 위안이 입금됐다. 지난 생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남자친구에게 서둘러 전화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헤어지자는 메시지만 보냈다. 너랑 옐루리랑 아들 8명 낳길 바랄게. 단 한 명도 내 친자식이 이렇게 아니길. 덤덤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생 종말 후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내가 5천만 위안에 당첨된 걸 갑자기 알지 못했다면 진작에 나를 버렸을 놈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날짜를 확인했다. 종말까지 이제 고작 20일 남았다. 이번엔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난 2천만 위안을 들여 외곽에 빌라 한 채를 샀다. 3층짜리 작은 건물에 환경도 한적하다. 이곳은 전부 빌라 단지라 사람도 적고 좀비도 적을 것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빌라 자재가 견고하고 기초도 깊게 박혀있으며 지질 상태도 꽤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이 안 돼서 최고급 인테리어 업체를 다시 불러 유리를 전부 은행 보안 수준의 방탄 유리로 바꿨습니다. 거기다 단방향 투시 단열 필름까지 붙였죠. 밖에서는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침실에선 좀비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우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 외벽 전체를 전부 방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재는 모두 최고급으로 사용했죠. 침실 안에 소리가 새어나가 좀비를 부를 수 있으니 방음벽으로 그 위험을 크게 낮춘 겁니다. 원래 공사 기간은 20일 정도였지만 저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장 매니저를 찾아가서 무조건 열흘 안에 끝내라고 했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속도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족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열흘 뒤면 가족들이 올 거라고요. 사실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전생에 가족들이 저를 보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저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었고요. 그런데 오시는 길에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미리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 와서 지내시라고요. 가장 빠른 항공편을 예약해드리고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족들을 뵙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 가족들은 도착 전이고 집도 공사 중이지만 쉴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공사를 감독하며 빈틈을 체크하고 인부들을 더 불러서 빌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사태가 터지면 며칠 내로 전력망이 마비될 테니까요.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겁니다. 옥상도 빈틈없이 폐쇄하라고 시켰고 발코니까지 전부 밀폐했습니다. 방범창과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도어락도 전부 은행 보안급으로 바꿨습니다. 현관문은 아예 대형 금고 수준으로 교체했죠. 게다가 문을 2개 더 설치했습니다. 별장 밖에서 들어오려면 문을 3개나 열어야 하죠. 이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스토퍼까지 여러 개 사고 나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인부들의 작업 품질과 속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동차 매장에 가서 대형 오프로드 차량 한 대와 캠핑카 한 대를 샀습니다. 만약 별장이 버티지 못할 경우 차를 타고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이어서 근처 농수산물 시장으로 차를 몰아 미친 듯이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쌀 5포대, 밀가루 5포대, 식용유 5통, 소금 1박스 총 24봉지, 식초 1박스, 간장 1박스, 참기름 1박스, 생수 20묶음, 다양한 맛의 라면 10박스, 빵 1박스, 해바라기씨 5봉지, 보이는 스낵류는 종류별로 50봉지씩, 초콜릿, 사탕과 각종 즉석 허거도 보이는 대로 30팩씩. 차 안에 물건이 꽉 차서 트렁크가 겨우 닫힐 때가 되어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약도 샀습니다. 지금은 방역 통제가 엄격해 많이 살 수 없어서 여러 곳을 더 돌아다닐 계획입니다. 밤에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뒤 몰래 물자들을 별장 침실로 옮겼습니다. 물자는 곧 생명이죠. 정보가 일단 유출되면 전 모두의 표적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10일째 되는 날, 별장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 부모님과 여동생도 도착했습니다. 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곧 종말이 닥칠 테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요. 엄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샹샹아, 농담하지 마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제 이마를 계속해서 짚어보셨습니다. 엄마, 저 농담 아니에요. 못 믿으시겠다면 오늘 밤 우리 마을 동쪽주 어르신이 돌아가실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얘가 무슨 헛소리니? 하셨죠. 어서 퇴퇴퇴 해라. 주 어르신은 몸이 아주 정정하시단다. 며칠 전에도 밭을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기운이 아주 넘치시더라고.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는 거 아니다. 저도 굳이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지난 생애에서 부모님은 농사일을 끝내고 절 보러 오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시기로 한 때가 다 되었을 무렵 엄마가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동쪽주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며칠 더 늦게나 갈 수 있겠다고요. 당시 엄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어르신이 밭일을 하다가 귀가하는 길에 비탈해서 굴러떨어지셨다고. 그날 밤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고요. 세상 일은 참으로 무상하고 다음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습니다. 아주 고소하고도 그리운 냄새가 났죠. 많이 먹으렴. 어쩌다 이렇게 말랐니? 대도시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엄마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빠도 안쓰럽게 절 보셨고 전 괜찮다고 했죠. 아빠,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 다급한 휴대폰 벨소리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전화 좀 받고 올 테니 먼저들 먹고 있어라. 그 말을 남기고 아빠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누가 전화한 거예요? 마을 서쪽주씨 아주머니였어. 주 어르신이 오늘 밤 돌아가셨다더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젓가락에 든 고기가 떨어진 것도 모를 정도였죠. 아빠는 묵묵히 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셨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주 어르신의 죽음을 계기로 부모님은 제 말을 굳게 믿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우리의 물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자동차 매장으로 가서 대형 서스펜션 차량을 샀습니다. 이웃 도시로 가서 물자를 구할 준비를 했다.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면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어서 대량으로 구매할 엄두를 못 냈다. 이제 드디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아빠는 A2 면허가 있고 예전에 트레일러로 장거리 운전을 하셨다. 이 대형 트레일러는 아빠에겐 식은 죽 먹기다. 우리는 차를 몰고 바로 옆 동네인 K번시의 대형마트로 향했다. 이번엔 매장 진열 구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마트 매니저에게 연락했다. 이런 핑계를 댔다. 요양원에 물자를 기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제때 댈 수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일단 마트에서 먼저 사러 왔다고 했다. 매니저는 그 말을 듣더니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리스트를 확인하더니 즉시 직원들을 시켜 물건을 차에 실었다. 이번엔 전혀 사리지 않고 재고가 있는 만큼 전부 달라고 했다. 각종 스낵류부터 시작해 창고에 있는 건 전부 싹쓸이했다. 즉석식품은 보이는 대로 다 챙겼고 생수와 탄산음료도 창고에 있는 건 죄다 실었다. 고기와 신선식품은 보관이 까다로우니 별장에서 물자를 정리 중인 엄마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육류 보관용 대형 냉동고 5대를 더 사라고 했다. 그 김에 식기류 같은 살림살이도 더 챙겨달라고 했다. 직원들이 물건을 싣는 동안 아빠는 창고 구석에 있는 배양토를 보더니 그것도 잊지 않고 구매해 채소와 과일 씨앗도 사고 정수기도 여러 대 추가했다. 마트 창고의 재고가 거의 바닥날 때쯤에야 트레일러가 겨우 꽉 찼다. 이제 옷가지랑 이불 같은 걸로 빈틈을 채우자고 내가 제안했다. 정말 이후의 날씨는 이상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춥다가도 더워지는 그런 극단적인 날씨 때문이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솜이불 56채를 더 샀고 1인당 다운 재킷 80벌, 소문 80벌, 여기에 선풍기 15대, 온풍기 15대, 전기요 15장과 핫팩 66박스, 쿨패치 88박스를 사고서야 멈췄죠. 차를 몰고 시내로 돌아오니 딱 새벽 1시였어요. 사방이 고요했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죠. 트레일러가 너무 커서 별장 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밤새 조심스럽게 한 짐 한 짐 안으로 물건을 날랐어요. 드디어 날이 밝기 전에 물건을 거의 다 옮겼고 남은 건 우리가 떠난 뒤 다른 도시로 갔을 때 엄마와 여동생이 밤에 천천히 옮기기로 했죠. 하룻밤 쉬고 다음 날 오후 아빠는 내가 산 또 다른 조금 더 작은 차를 몰고 나를 데리고 출발해 가까운 다른 도시로 갔어요. 이전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구매는 아주 순조로웠죠. 하지만 이번엔 아빠와 나 둘 다 생필품을 더 많이 사고 오락용품과 호신용 무기도 사기로 했어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하루 낮밤이 지난 뒤였죠. 엄마와 여동생은 이미 남은 물자를 모두 별장 안으로 옮겨두었더군요. 이때 별장의 2층과 3층은 이미 물자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여전히 밤이었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다시 우리 가족의 분주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트럭이 지난번보다 작아서
드디어 날이 밝기 전에 물건 정리를 마쳤죠. 날이 밝은 뒤 아빠와 나는 도매시장 같은 곳에 갔지만 이번엔 많이 사지 않았어요. 의심받을까 봐 걱정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집에 더 둘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다른 물건 때려온 상인들과 비슷하게만 샀죠. 돌아가는 길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뜻밖에도 마오부판의 전화였다. 실수로 차단을 깜빡했네. 전화 받지 말자. 돈 빌리러 온 거야. 이놈 예전에 빌린 것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내 돈을 뜯으려는 게 뻔하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친 김에 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 손해보기 십상이니까.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는 너무 영악했고 난 너무 순진했었지. 바람까지 피운 놈인데 바보같이 내가 유일한 사람인 줄 알았다. 정말 가관이다. 죽음의 카운트다운. 종말까지 남은 시간 3일. 물자 준비는 거의 다 됐다. 우리 네 식구가 먹고 마시기에 3, 4년은 충분한 양이다. 게다가 아빠가 베란다에 채소와 과일을 꽤 심으셨다. 종말 끝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보안이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해요. 아빠, 며칠간 지켜봤는데 이웃 빌라들에 당분간 사람이 안 산다. 임대 내놓은 집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빌리면 어떨까요? 그건 그렇다만 이제 그만한 돈이 없지 않니? 나는 돈 걱정 마시라고 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사실 빌라를 사고 얼마 안 돼서 후회했다. 왜 굳이 일시불로 빌라를 샀을까? 곧 세상이 망할 텐데 대출금 갚으라는 독촉이 무서워서. 그래서 일시불로 샀던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200만 위안을 대출받았다. 그 돈으로 주변 빌라 3채를 임대했다. 빌라 한 채당 평균 월세가 10만 위안. 3채면 한 달에 총 30만 위안이다. 왜 3채만 빌렸냐고? 한 채는 임대를 안 줬기 때문이다. 매매용으로 나온 집이었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을 위해 눈 딱 감고 계약금을 내서 사버렸다. 이걸 다 처리하고도 여전히 안심이 안 돼서 피놀 카메라 50개를 더 샀다. 빌라 4곳에 구석구석 은밀한 곳에 설치했다. 어쨌든 침실의 네트워크도 갑자기 끊긴 건 아니었으니까 종말 전날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모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빌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수도와 전기 시스템이 끊기기 전에 충전 가능한 모든 자기기들을 전부 완충했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에도 물을 가득 채웠다. 아빠가 막 심은 채소와 과일에도 물을 주었다.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좋아하는 영상이나 소설, 만화, 싱글 게임 등을 다운로드해 지루하고도 아찔한 종말에 삶을 대비했다. 아침 8시 동생이 나를 세게 깨웠다. 언니, 빨리 좀 일어나봐. 창밖 좀 봐. 밖에 하늘이 너무 이상해. 밤새 당직을 서느라 졸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비가 올 것만 같았다. 아니지, 난 얼른 일어나 빌라 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점검했다. 전부 잠긴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다. 휴대폰 앱을 켜서 날씨를 확인해보니 오늘 날씨는 맑음, 기온은 34도였다. 난 휴대폰을 한번 보고 다시 밖의 날씨를 확인했다. 슈슈, 연니한테 말해봐. 방금 뭘 본 거니? 언니, 말해도 안 믿겠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순식간에 온통 핏빛으로 변했어. 그리곤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거야. 슈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본 광경에 무척 놀란 게 동생을 달래준 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께 갔다. 방금 밖에서 일어난 기괴하고 무서운 상황을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망원경을 찾아내 창밖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별장 단지라 그런지 밖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포효가 정적을 깨뜨렸다. 어서 도망쳐. 사람이 괴물로 변했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를 버리고 가지 마요. 사람 살려. 별장 밖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망원경 너머로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체격으로 보아 꽤 건장한 남자였다. 품에는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좀비 2마리가 쫓고 있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선혈이 낭자했다. 방금 맘먹잇감을 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종말이 시작된 초기에는 좀비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지만 지구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남자는 명백히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속도도 서서히 느려졌다. 점점 다가오는 좀비를 보더니 남자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아이는 다가오는 좀비를 보며 겁에 질려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입으로는 계속 아빠를 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괴로웠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진정한 무관심은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다. 나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말을 걸더라도
절대 대꾸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종말의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당차는 동정심이다. 자신은 물론 남까지 해칠 뿐이다. 다행히 가족들도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12시 20분 밖에는 비가 그친 것 같다. 다만 밖을 떠도는 좀비들이 확실히 늘어났다. 핸드폰을 열었다. 화면 가득 종말의 강림에 관한 소식뿐이다. 각종 공포스러운 장면들과 절망적인 구조 요청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댓글창은 더욱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완전히 함락되었다. 거리 곳곳에는 좀비들이 가득하다. 다행히 수도와 전기 시스템은 아직 마비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핸드폰 뉴스에는 전부 정부의 공식 답변뿐이다. 사람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한다. 나는 비록 국가를 믿지만 알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구조의 날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지금은 마침 여름이라 기온이 꽤 높아서 음식물을 보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물건을 비축하는 습관이 없다. 내 짐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물자는 5일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5일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 물자를 찾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행이다. 종말 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 물자를 비축해둬서 먹을 것 하나를 위해 밖으로 나가 좀비와 목숨 걸고 싸울 종말 후 첫 끼로 우리는 엄마표 닭고기 칼국수를 먹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말의 996 생활을 시작했다. 종말이 시작된 첫 4일 동안 근무를 마치고 한가할 때마다 망원경으로 좀비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결과는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좀비들은 휴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발견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지붕 위나 베란다, 심지어 남의 차 위까지. 종말이 발생한 지 5일째 되는 날 두 번째 관찰 지점으로 옮기려고 감시 카메라실로 향했다. 막 들어서자마자 CCTV 화면에 몇몇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순간 눈을 의심했다. 온몸에 털이 긴장으로 바짝 곤두섰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은 천둥치듯 미친 듯이 뛰었다. 감시 화면에는 대략 3명 정도가 있었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였다. 다들 체격이 꽤 왜소했다. 그들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다. 당장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결국 종말의 시대엔 사람 마음이 가장 알 수 없는 그런데 법이니까. 화면 속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에게 유독 낯익게 느껴졌다. 한참 생각하던 그때 그 두 사람은 뭔가를 눈치챈 듯했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놀 카메라를 쳐다봤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내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화가 치밀어 올라 폐가 터질 지경이었다. 이건 마오부판과 옐루류라는 이개 같은 남녀가 아닌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니 저 둘에게 바보처럼 이용당했던 일이 생각나 절로 이가 갈릴 정도로 증오스러웠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하지만 이틀간의 관찰 끝에 나는 발견했다. 이개 같은 남녀가 가진 물자가 형편없이 적다는 것을. 그야말로 웃기러 나온 꼴이었다. 요즘에 나는 매일 당직 서는 것 외에는 감시실로 달려가는 게 낙이 되었다. 종말이 찾아온 지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씻으려는데 물이 끊겨 있었다. 실외 기온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창밖 아스팔트 도로 위의 온도는 순식간에 달걀을 익힐 수 있을 정도였다. 인류가 멸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구나. 감시실 안에는 선풍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온도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실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나는 얼른 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환각이라도 보일 것 같았다. 다시 5일이 지났다. 실외 온도는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비축해둔 쿨패치도 벌써 3분의 1이나 써버렸다.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나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모니터실 안에서 이마와 양쪽 뺨에 쿨패치를 하나씩 붙이고 있었지만 잠시 후 안 붙인 거나 다름없게 느껴졌고 시원함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짜증스럽게 쿨패치를 떼어내고 휴지로 얼굴의 땀을 닦아냈다. 무기력하게 감시 화면을 바라보니 마오부판과 옐루, 류네이 세 사람이 무트로 던져진 생선처럼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벙긋거리며 힘들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날씨가 워낙 더운 탓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식당에 선풍기 칠대를 놓아 한꺼번에 틀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람을 쐬니 의외로 덥지 않게 느껴졌다. 어젯밤 당번을 설 때 밖에 좀비들이 꽤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고온은 좀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모양이다. 아참, 빌라에 있는 그 개 3마리는 어떻게 됐니? 아빠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다. 가무잡잡한 아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니 눈가가 쑥 들어간 것이 보였다. 거기에 다크서클까지 내려와 며칠 있었다. 동안 안팎으로 바쁘게 움직이느라 한시도 쉬지 못하신 게 지친 모습을 보니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 3명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말한 게 후회됐다.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그들은 일단 아직 빌라 안에 있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집 문과 창문은 다 보강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샹샹 말이 맞아요.
여보, 밥 다 먹으면 가서 좀 자요. 온종일 헛걱정만 하지 말고. 종말의 시대엔 건강한 몸이 최고예요. 엄마는 말을 하는 동시에 아빠의 그릇에 반찬을 몇 번이나 얹어주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다. 엄마가 아빠를 안쓰러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 나도 엄마 말에 동의해요. 얼른 가서 좀 쉬세요. 채소 모종들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식사를 마친 후 돌보러 가려는데 우리 세 사람의 설득 끝에 아빠는 결국 고집을 꺾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쉬러 가셨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방금 전 나는 갑자기 모두가 간과하고 있던 곳을 떠올렸다. 그건 바로 마오부판 일행. 그들은 대체 어떻게 빌라에 들어온 걸까? 내가 알기로 아포칼립스 전 이 빌라 단지의 보안은 우리 시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나중에 빌린 빌라의 도어락을 바꾸지 않았다 해도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었을 텐데 나는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해도 대문은 굳게 잠겨있고 밖에는 좀비들이 배회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 혹시 무슨 비밀 병기라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 온갖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끈적거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건 이게 가장 숨막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고개를 들어 CCTV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화면 속에 있던 그 세 마리의 물고기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서둘러 그 빌라의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더 이상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기이하게 사라져버렸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방으로 돌아간 걸까? 속으로 짐작해보지만 손바닥에는 걷잡을 수 없이 땀이 뱄다. 방으로 들어간 게 맞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생각했다. 당시 CCTV를 설치할 때 편의를 위해 거실과 복도에만 설치했었다. 그래서 빌라의 다른 방들은 전부 CCTV 사각, 지대였다. 그들은 분명 다른 방 문을 열었을 거야. 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앞에서 30분을 더 지켜보았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지던 찰나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떠올랐다. 녹화 재생 시작 시간은 12시 10분으로 설정했다. 내가 떠난 바로 그 시간이다. 별장의 세 사람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마치 좌초된 상태 같았다. 12시 15분 영상 속 세 사람의 표정이 변했다. 기억하기로는 마오부판 옆에 누워있던 그 낯선 남자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12시 17분 그 남자는 통화를 끝냈다. 무척 들뜬 기색이었다. 그 후 그가 마오부판과 연루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후 세 사람의 표정은 매우 들떠 보였다. 12시 20분 그들은 차례로 별장을 떠났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조금 궁금해졌다.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 건 누구일까? 대화 내용 또한 궁금했다. 별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게 다시금 후회됐다. 종말 20일째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 감시실의 화면은 검게 변했고 휴대폰 신호도 끊겼다. 창밖의 좀비는 갈수록 늘어났다.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으며 몸놀림도 더욱 유연해졌다. 요 며칠 좀비가 많아진 것 외에도 지나가는 생존자 무리를 몇 팀이나 목격했다. 다들 물자를 찾으러 나온 듯했다. 대부분 승용차나 화물차를 타고 있었고 아주 드물게 뛰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대개 비슷했다. 좀비로 변하거나 좀비의 먹이가 되거나. 정말 45일째 밖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달걀만한 크기의 우박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쾅쾅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베란다 창문은 연달아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가장 심한 곳도 얕은 흠집 몇 개가 남았을 뿐이었다. 다른 파손은 없었다. 3시간 뒤 우박이 그쳤다. 나와 가족들은 문과 창문이 파손됐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전생의 이 우박 속에서 유리창이 깨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좀비에게 물려 죽은 것 외에도 상당수는 물자를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기도 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확인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자칫 방심했다간 곧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점검을 마친 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말세의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다. 우박은 쓰레기 같은 남자가 잠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대부분의 자동차 유리창이 우박에 박살나 있었다. 심지어 좀비 몇 마리도 우박에 맞아 죽어 있었다. 우박이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졌다. 여름 옷차림이던 우리는 추위에 몸을 덜덜 떨었다. 내 인생은 서유기보다 더 험난한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미리 비축해둔 겨울용 소목과
소미불이 이제야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밤에 잘 때는 온풍기를 틀거나 핫팩을 사용했다. 덕분에 밤 추위가 견디기 힘들지 않았다. 우박이 그친 후 망원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 밖의 좀비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았다. 아마 우박에 맞아 많이 죽은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추측했다. 멸망 50일째, 좀비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좀비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는 듯해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겁에 질린 채 내게 말했다. 점심때 문득 생각이 나서 사실적인 그림을 한 점 그리려 했다고. 그런데 그날 사진 소재를 확인하던 중 뒷집 빌라의 커튼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떤 기괴한 그림자가 우리 쪽을 지켜보고 있어. 말하면서 그는 서둘러 내게 보여줘. 방금 말했던 그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은 촬영 거리가 멀어서 뒷줄의 별장이 좀 흐릿하게 찍혔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서 드러난 대략적인 윤곽으로 보아 희미하게나마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CCTV에 찍혔던 두 명과는 달랐다. 이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해서 한눈에 봐도 우리 넷을 상대할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결국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우리 가족 4명이 교대로 보초를 서며 25시간 내내 감시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우리 가족은 모두 표정이 어두워졌다. 감시 결과는 우리 가족을 숨막히게 했다. 상황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포위된 것 같다. 내 주변 별장 4곳에 모두 누군가가 점거한 듯했다. 그 사람들은 줄곧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봤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나는 마오부판 일행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별장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떠올랐다. 지난번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내 의혹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여태껏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마오부판 일행이 어떻게 별장에 들어왔는지, 마치 이번에 그들이 내 주변의 별장을 어떻게 그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닐까? 열쇠라니.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열쇠가 있지? 설마 관리사무소인가?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챙겨둔 열쇠? 그들이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걸까? 곰곰이 돌이켜보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내가 빌린 집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 속에서 무사히 이틀을 보냈다. 이 이틀 동안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딱히 손을 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 일당이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별장 가장 바깥쪽 문에서 소리가 났다. 끽, 끽. 이것은 문이 흔들리는 소리였다. 곧이어 쉰 목소리의 욕설이 몇 마디 들려왔다. 고요한 밤에 들으니 유난히 소름 끼쳤다. 거리가 멀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똑똑히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귀를 별장 문에서 가장 가까운 벽에 갖다 댔다. 그제야 그들의 대화가 대강 들렸다. 젠장, 안 열리네. 이놈들이 자물쇠 뭉치를 바꾼 내가 준비한 만능 열쇠가 하나도 안 먹혀. 꿈을 대지 말고 딸 수 있는지 봐봐. 최대한 조용히 해. 좀비들 불러들이지 말고. 마오 형, 그래도 안 돼요. 차라리 다음 집에 물건이 있는지 보러 가요. 내가 뭘 알아. 형님이 이 집에 물건이 많다고 했어. 따기만 하면 우리 몇 명은 안 굶어도 돼. 하지만 안 따지잖아요. 됐다. 됐어. 다음에 다시 오자. 앞에 있는 별장에 물자가 있는지 보자. 나는 여전히 귀를 벽에 대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그들이 모두 갔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나는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 철퇴를 들고 결사항전의 태세인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식칼을 쥐고 온몸을 떨며 서 있는 어머니를 손을 흔들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신호했다. 그러고는 계단을 가리켰다. 위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는 뜻이었다. 1에서 3층. 여동생이 달려와 내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눈물은 이미 가녀린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손가락으로 여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게 위로했다. 쉬쉬 무서워 마. 저들이 별장 문을 그렇게 쉽게 열지는 못할 거야. 오늘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괜찮을 거야. 아빠는 나와 여동생의 어깨를 다독였다. 위로를 건넨 뒤 떨고 있는 엄마를 부축해 방으로 돌아갔다. 멀어지는 부모님과 풀 죽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력감이 치밀어 올랐다. 만약 그들이 정말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이지 도마 위의 생선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상대편에 장정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니 장정 한 명만 들이닥쳐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마다 우리는 제 시간에 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고 오래 머물지도 못했다. 그렇게 열흘 넘게 시간이 흘렀다.
별장 가장 바깥쪽 문은 이미 그들에 의해 너덜너덜해졌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별장 문이 버티고 있지만 며칠 더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기후가 다시 한번 변했다. 기온이 뜻밖에도 올라갔다. 날씨가 풀리며 한기는 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의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사흘이 지났다. 이번에 별장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욕설이 아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해 있었다. 며칠 만에 드디어 자물쇠를 땄어. 조용히 좀 땄으면 얼른 문 열어. 지체하지 마. 근데 아직 안 열려요. 땄다며? 왜 시발 또 안 열리는 거야? 마오 형, 여기 문 끼움새가 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빡치네. 만약 안에 건질 게 없으면 돌아가서 롱 형님더러 그 언씨 계집년을 죽이라고 할 거야. 그들이 욕하며 떠난 뒤 나는 맥이 탁 풀렸다. 뺨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이번에 드디어 유용한 정보 2가지를 포착했다. 하나는 담배 피우는 여자가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 빌라에는 막대한 물자가 있어. 둘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룽거라는 사실이다. 룽거라는 이름이 왠지 귀에 익다. 생각났다. 전생에 나를 샀던 사람들 중에 분명 룽거라는 자가 있었다. 그 룽거는 종말 전에는 거리의 건달이었다.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더니 결국 교도소에서 몇 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룽거가 내가 아는 그 룽거라면,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던 여자는 분명 옐루류일 것이다. 종말 제91.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좀비들도 전보다 점점 많아졌다. 나는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좀비가 되면 동면이라는 숨겨진 속성이 생기는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기온이 낮을 때 좀비의 그림자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며칠 새 기온이 오르자 좀비들이 마치 비온 뒤 죽순처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좀비가 많아진 것이 우리에겐 나쁜 일만은 아니다. 적어도 기온이 오른 뒤로 그놈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다. 다만 욕설은 더 심해졌다. 우지끈우지끈. 문틀이 격렬하게 떨리는 소리에 놈들이 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번엔 작정을 하고 온 모양이다. 이번엔 바깥문이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1층에 내려가 벽에 귀를 기울이자마자 놈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마오 형님, 문이 열렸어요. 잘했다. 꾸물거리지 마. 형님, 어서 들어가시죠.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발, 진짜 열받네. 돌아가자. 그 옌씨 성을 가진 계집이랑 그놈 남편을 죽여서 물자로 삼아버려. 놈들이 가버린 것 같다. 하지만 빌라의 바깥문은 완전히 망가졌다. 아마 열흘쯤 더 지나면, 그러면 남은 문 2개마저 열어버릴 것이다. 설마 종말 속 내 숙명이 고작 3개월을 버티는 것뿐일까? 종말 95일째, 그동안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면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놀랍게서 다시 들어보려 하면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종말 97일째 되던 날 새벽, 우리 집 별장 아래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에 주차된 차량사들을 확인했다. 차 안의 실루엣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무언가 공모하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차 안의 검은 그림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급히 망원경을 내려놓고 몸을 숨겼다. 마오 형, 이제 가요. 그만 봐요. 이 별장엔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담배 피우던 그 여편네가 살려고 우릴 속인 거예요. 하지만 난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마오 형, 방금 룽 형한테 소식이 왔어요. 앞쪽 룽저 단지에서 큰 건을 발견했대요. 양지우, 나는 들었다. 그들이 차에서 무언가를 내던지는 듯한 소리를, 이어서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다. 밖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 악마 같은 무리가 마침내 떠난 것을 확신한 뒤 나는 비로소 기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망원경을 들고 밖을 살폈다. 북서쪽 방향에서 그들의 SUV 4대를 보았다. 희미하게 남은 전조등 불빛, 구릿빛 무덤가의 불꽃. 내 마음속에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이 별장 단지에는 아마 우리 식구만 살아남았을 것이다. 종말 97일째 아침, 그들이 떠나고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집 주변의 좀비들이 갑자기 많아졌음을 발견했다.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다 망원경을 통해 사람의 백골처럼 보이는 것 2개와 찢어진 옷가지들을 발견하고서야 모든 상황을 바로 이해했다. 어제 들었던 그 소리는 분명 시신을 내던지는 소리였다. 좀비들을 유인해 이곳에 묶어두고 그 틈을 타 차를 몰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망원경으로 그 꽃무늬 1000조각과 흰 줄무늬 1000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1000조각들이 내 짐작이 맞다면 며칠 전 마오부판과 옐루리스가 입었던 옷감과 같다. 그렇다면 방금 그 2 해골은 그들의 것이겠지. 그래서인지 나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복수를 한 기분인지 소름이 끼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종말 130일째. 좀비 외에는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 빌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종말 160일째. 우리는 현재의 종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종말 180일째. 오늘은 이상하다. 바깥 온도는 분명히 높은데 좀비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아해하던 바로 그때 대형 차량이 도로를 지나는 소리와 몇 발의 총성이 들렸다. 밖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게다가 그들은 총까지 가지고 있었다. 나와 가족들은 즉시 경계하며 최대한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초록색 군복을 입고 방호모를 쓴 채 온몸을 꽁꽁 싸맨 사람들이 좀비들을 대거 생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력이 대단했고 순식간에 빌라 주변의 좀비들을 모두 소탕했다. 그리고는 커다란 철장에 가두었다. 류 팀장님, 샤오천이 방금 긁혔습니다. 신 박사에게 시켜 해독제를 주사하고 14일간 격리하도록.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부대로 복귀시킨다. 보고 드립니다. 류 팀장님, 부대 내에 남는 격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밖의 동태를 살피며 숨을 죽였다. 그러다 그들이 국가에서 지원 소대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비로소 도움을 주었다. 샤오천이라는 그 대원은 우리 집 옆 빌라에 머물게 되었고 류 팀장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한 뒤 지시를 내렸다. 심 선생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항독제를 주사해 주셨다. 이것은 국가에서 최신 개발한 좀비 바이러스 백신이었다. 지난 생에 나는 고작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백신은 구경조차 못했고 국가 구조대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항독제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다. 30분이 지나고 심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는 것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다. 그는 아직 수억 명의 동포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다. 국가는 역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3개월 후 이미 3개월 연속으로 신규 좀비 발생이 없었고 기존에 남아있던 좀비들마저 순식간에 전부 사라져 0이 되었다. 국가의 재건 속도는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빨랐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도시들은 머지않아 예전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다만 내 1200만 대출금을 여전히 갚아야 하는 걸까?